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들뜬 기분으로 사연을 보내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일찍 은퇴하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건실한 IT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젊은 경영자이기도 해요. 혹시 바퀴벌레 부대가 달리기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해요. IMF가 몰고 온 끔찍한 눈보라가 대한민국을 꽁꽁 얼렸던 시절,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파선을 당하셨어요. 큰 꿈을 품고 시작한 벤처기업이 부도를 맞았거든요. 저희 가족은 살고 있던 단독주택에서 쫓겨났고 곰팡이 가득한 반지 하방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어요. 바퀴벌레 부대가 달리기 하는 소리는 그때 들었던 소리고요. 어두운 집에 불을 켜고 들어갈 때면 우스스스 숨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을 자려고 불만 끄면 어디선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또 우스스스. 어렵고 막막한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하는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며 길고 긴 IMF 겨울을 지나왔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그 노랫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고 저도 부모님께 힘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 흔한 연애조차 한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열심히였죠. 그 결과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하셨고 저 또한 인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는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취업 계획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차차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다독였어요. 걱정 마. 나 아빠 딸내미잖아. 금방 어디든 가서 자리 잡겠지. 그러지 말고 아빠 회사에 와서 일 배워보지 않을래? 아빠의 뜬금없는 취업 제의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러시더군요.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부쩍 힘에 부치신다고요. 얼른 은퇴하고 낚시나 다니면서 쉬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그 지친 어깨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취업이라기보다는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 과정이었죠. 일터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만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사업가답게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분이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 회사 일을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30을 맞이하던 생일날에 회사의 새 대표로 취임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은퇴 선물로 적금을 탈탈 털어 고급 낚싯대 세트를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업계 평판과 물려주신 사업 수완 덕분에 저희 회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주업체를 여러 건을 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하마터면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문제의 그 인간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영업직 사원이었어요. 그가 저희 회사에 처음 방문하던 날 저는 회사 대표란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엄청 잘생겼거든요. 회의 자리에 홍보 모델을 데리고 온 게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남자 얼굴을 무지하게 따지거든요. 능력이야 나한테 충분하니 남자는 잘생겨주기만 하면 평생 얼굴 뜯어먹고 살아도 괜찮다고 믿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학생 시절을 포함한 학창시절 내내 저는 공부만 하면서 지냈거든요. 남들이 이런저런 연애를 겪어가며 좋은 남자 보는 법을 배워갈 때 저는 그저 책들과 치열한 밀당을 벌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딱 그 남자의 얼굴 하나만 보고 대뜸 연애를 걸어버렸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연애를 하는 내내 저는 그 남자에게 휘둘렸고 지인들로부터 촌스럽게 굴지 말라는 조언을 심심찮게 들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했어요. 다행히 긴 연애는 아니었지만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으로
시작한 연애였던 데다 예비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 남자의 부모님과 우연히 마주치던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곧장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 나이도 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도 그렇잖니?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에게 홀딱 빠져있던 저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품절이 되는구나 쾌재를 불렀죠. 그러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서로 좋아 죽겠는 눈치인데 이래저래 잘 것 없이 합치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곧장 상견례 날을 잡았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당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셨어요. 촌부의 자식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다고요. 그렇게 겨우 숨 돌리고 살 수 있게 되었을 즈음 다단계 사기를 당해 지금도 2억 상당의 빚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바퀴벌레 발소리를 들으며 지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심정을 되새긴 탓이었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는 예비 시부모의 모습이 참 솔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까요? 예비 시부모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제 딸이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혼집은 제가 김서방 직장 근처에다 마련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결혼 비용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아, 이제와 생각해보면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상견례가 훈훈하게 끝이 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다니며 예식장을 잡고 스드메도 예약하고 부족한 건 없는지 수시로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제품 출시로 한창 업무에 분주하던 저에게 예비 시모께서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전화를 주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아가, 네가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니? 사장이 시간도 마음대로 못 쓰니? 예비 시모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단호했고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가 싶어 급히 회사를 나섰어요. 예비 시모는 정신없이 도착한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제가 타고 온 차에만 관심이 있는 눈치셨죠. 차 꼬라지가 영 그렇다. 너 국산 타니? 아무래도 젊은 사업가이다 보니 너무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헛바람 들었다는 시선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사업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요즘은 국산차도 잘 나와서 괜찮아요. 예, 너만 괜찮으면 뭐하니? 이제는 네 얼굴이 곧 네 남편 얼굴이야. 앞으로는 신경 좀 쓰고 다녀. 예비 시모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마치 저를 운전기사 부리듯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운전석에 앉아 예비 시모의 지시에 따라 낯선 도로를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지방의 어느 마을이었죠. 알고 보니 예비 시모가 친척분께 저를 인사시키려고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요, 인사?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친척분과 마주 앉은 상황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친척분께서는 서로 굉장히 어색한 눈치셨어요. 특히 친척분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시모께서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몇 마디도 채 이어지지 못할 만큼 서먹한 분위기였어요.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멀어도 너무 먼 친척이었거든요. 심지어 시모도 친척분과 본인이 몇 촌 사이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던 거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모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어요. 이건 따지고 보면 결혼준비 잔혹사의 서막을 알리는 멘트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집안끼리 유대가 너무 깊어서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낸단다. 명심해, 저분들까지 모두가 한 식구야. 이후로 예비 시모께서는 바쁜 저를 매일같이 불러내 운정회사 부리듯 하며 멀고 먼 친척들 순회 인사를 시키셨어요. 마치 동남아 순회 공연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시모께서 속내를 드러냈어요. 촌수가 너무 멀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는 다 한 식구야.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점 부족함 없이 하라는 뜻이야.
예단은 간략하게 2억 정도로 하자꾸나. 이게 다 너 예쁨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예비시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멍청했어요. 한창 콩깍지에 씌었던 때라 그랬죠. 당시에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깟 돈 2억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바로 예비시모의 한마디 덕분이었죠. 너희 둘 다 회사 일로 바쁠 테니 예단 준비는 내가 하마. 내 계좌로 예단 비용 보내도록 해. 집집마다 맞춰서 내가 직접 마련할 테니.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시모가 다단계 사기로 2억 원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일단 예단비 얘기를 얼머부리며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는 곧장 예랑이를 찾아가 예단비 얘기를 전했죠. 그러자 예랑이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너네 돈 많잖아. 솔직히 네 입장에서 2억? 그거 큰 부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엄마 체면 좀 살려줘. 째째하게 굴지 말고. 난 또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예랑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 제 눈에 찰떡같이 붙어있던 콩깍지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정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요. 늘 잘생겨 보이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그때는 왜 그렇게 밉상이던지. 그날 저는 아버지께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지. 그 심정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니. 그러니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자꾸나. 늘 현명하신 아버지였기에 저는 예랑과 예비시댁에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차분히 기다리며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예비시모는 제게 수시로 연락해 예단비 2억은 언제 입금해 줄 거냐고 세근을 해댔어요. 거기다 예랑이가 해괴한 행동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죠. 소문을 듣자 하니 예랑이 자기 직장에서 와이프 될 사람이 거래처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다 상사들 눈밖에 났다더라고요. 고민 끝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저는 예랑이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약속 자리에 예비 시모와 시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예, 며느라, 네 시누이가 글쎄 임신을 해버렸다지 뭐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시누이한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말로만 축하한다면 쓰니? 명색이 새언니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들 합동결혼식으로 하는 건 어떠니? 어차피 결혼 준비하는 거에 좀만 더 보태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말이다. 네 시누이 배부르기 전에 해야 하잖니? 가족끼리 얼마나 보기도 좋니? 보자 하니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 집 돈을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예단비도 모자라 자기 딸 결혼식까지 저희한테 떠넘기려 수작을 부리더군요. 화가 난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이미 이 결혼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참이었기에 굳이 큰 소리 내가며 싸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기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예랑네 식구들은 그날 제 행동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나갔음에도 일방적으로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추가된 예식비용 청구서가 수시로 제 사무실로 날아들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예랑에게 파혼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엮이기 싫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예랑은 이런 제 행동을 그저 결혼을 앞둔 여성이 겪는 메리지 블루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여자들 결혼 전에 우울증 걸린다며.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건가 했지. 내가 우울증이라고? 기가 막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 지금 어느 때보다 아주 멀쩡해. 그럼 뭐야? 자기 혹시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긴 말 필요 없고 너도 너희 식구도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랑은 계속해서 저를 연인 취급하며 연락을 해왔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이러는 건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저희 파혼 선언을 예비 신부들이 흔히 겪는 우울증이라고 가볍게 치부했던가, 아니면 동욕심에 모르는 척 외면했던가. 어느 쪽이든 저와 제 부모님의 파혼 결심은 확고했고 하루빨리 그들을 떨궈내는 것만이 남은 숙제였죠. 그 후로도 그 염치 없는 식구들의 선을 넘는 행동은 이어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 그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왜 드라마 보면 진상 떠는 가족들의 행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맞아요. 현실에서도 딱 그렇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서는 저희 회사에 예비 시아버지와 자기네 친척들 취직 자리 만들어 달라고 진상을 떨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파혼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놔도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 제 가족들까지 괴롭히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시모가 저 몰래 제 아버지를 찾아가 그랬다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계신 제 부모님 유산을 선지급해달라고 말이죠. 유산 미리 땡겨서 임신한 자기 딸내미 카페를 차려주려고 한다나요. 사위도 자식인데 그럴 자격 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고, 급기야 이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뒷목까지 잡으셨죠.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경찰까지 출동해 있더군요. 격분한 아버지가 부른 거였죠. 경찰 손에 끌려가는 예비시모를 향해 아버지는 파혼을 공식화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얼마 뒤 저희 집에 주거 침입을 해서는 아버지 낚싯대까지 훔쳐갔지 뭐예요.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던 날 가족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아버지께 선물했던 그 낚싯대를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안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낚싯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전하려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전화를 받아서는 대뜸 이러지 않겠어요? 언니는 파혼했으니까 결혼 준비한 거 나 혼자 쓸게요. 고마워요. 제가 미처 대꾸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 얌전히 끝내주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제 결혼식 준비와 신혼여행 준비까지 홀랑 빼앗아간 시누이가 자기 결혼 준비를 이어가든 말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가만히 놔뒀죠. 시간은 흘러 시누이의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마침내 때가 된 거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돈으로 준비한 모든 예약들을 취소해버렸어요. 위약금이요. 똥차 치우는 값 낸다 치고 감수했죠.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모든 예약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취소는 쉬웠어요. 물론 취소 관련 연락도 저에게만 왔고요. 시누이를 비롯해 예비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아침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샵에 들어간 순간에야 상황을 알게 되었죠. 순식간에 사라진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이건 뭐 아사리판이 따로 없었죠. 시누이네 신랑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시골에서 관광버스 타고 올라온 집안 어르신들부터 축가를 맡은 친구들, 할 거 없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피 같은 남의 돈으로 결혼식 한번 거하게 치르려다 세상 둘도 없는 개망신을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예정대로라면 식이 한창 진행돼야 할 시간에 예비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작부터 쌍욕으로 시전하는데 그게 참 물에 빠진 바퀴벌레가 바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뭐라고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침대에 발랑 들어 누운 채로 고소미를 씹어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을 소화기에 대고 혼자 씩씩대던 시모가 마지막 요구를 해왔어요. 너희 아버지란 양반이 약속한 신혼집 하고 내가 직접 약속한 예단비 2억은 위자료로 보내라.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치라고. 안 그럼 오늘 일 싹 다 고소할 거야. 어머나 세상에, 저를 고소한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협박인 거 아시죠? 이거 녹취 중인데. 녹취 중이란 말에 예비시모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고소요? 당연히 해야죠. 예비시누이가 제 결혼 준비를 날로 먹겠다던 그날 저는 이미 고소를 했어요. 그쪽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제 아버지 낚싯대를 훔쳐간 거에 대해서도
경찰에 절도를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사적으로는 가벼운 업무 전화 한 통도 날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유하나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교체를 부탁드리려고요. 아무래도 파혼한 당사자들끼리 업무상 만나는 건 불편해서요. 부탁드릴게요. 그날로 저희 남편이 될 뻔했던 인간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담당자 교체만 요청했는데 그쪽은 그걸로는 안 되겠던 모양이었나 봐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회사에서 꼴값을 떨어댔던 탓에 미운 털이 박힌 거였죠. 그러게 평소에 처신을 잘했어야죠. 사회생활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요? 상사들 눈밖에 나면 바로 아웃인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게 다 자업자득인걸요. 얼마 뒤 제가 고소한 소장과 권고사직 통보를 동시에 받아든 그쪽 식구들이 단체로 저희 회사에 쳐들어왔어요. 낚싯대는 잠깐 빌려간 거라더군요. 그리고는 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며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신혼집과 애담비 2억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저희 회사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와 변호사님이 함께 나타나자 그쪽 식구들이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변호사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셨거든요. 그뿐인가요? 자신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도 상세히 알려주셨죠. 상황이 그 정도까지 흘러갔으면 슬슬 체념할 법도 한데 이놈의 진상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요. 아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딸은 결혼식 때문에 파혼까지 당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에 붙은 거머리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해주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납작 엎드려 고개 숙이고 구걸을 하든 직접 땀 흘려 버세요. 대도 않게 고개 빳빳이 들고 요구하지 말고. 난 그쪽들한테 결혼 핑계로 쪽쪽 빨아먹혀 줄 만큼 멍청한 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세요.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결국 그 인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속속 판결 소식이 들려왔어요. 낚시죄 절도 사건은 유죄로 판결나서 예비시모는 벌금형을 받았고요. 거기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리느라 바쁘고요. 하지만 워낙 이 바닥이 좁고 소문이 빨라서 서류 광탈 신세라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한테 애인이 생겼거든요. 똥차 지나가고 벤츠 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해도 될 만큼 댐댐이가 아주 괜찮은 남자랍니다. 남자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요. 물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겪어봐야 알겠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콩깍지에 빠진 채 모기 같은 인간들에게 핏발리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소중한 인연들 가득하시길 바래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